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낭만주의, 낭만주의 했었죠. 그쵸? 그래서 기존 사회와 체계와 관습을 뒤집어 엎는 폭발력을 제공해준 다이너마이트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맞물려서, 그쵸? 맞물려서, 네. 한데 맞물려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인본주의적 낙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이 낙관하기 시작하는데 뭘 낙관하느냐?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탄생했을 때 처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 문화나 제도나 사회나 그쵸? 또 심리나 이런 것들을 그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그런 법칙을 발견해서 제대로 시행하기만 한다면은 완전한 사회, 그쵸? 완전한 네. 개인, 완전한 문화, 이룩한 유토피아가 이룩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시작한 것이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1800년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것이 달성될 것이다. 그러한 것이 나타날 것이 머지 않았다라고 낙관하는 것이 사회 전반의 기조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예, 아, 진짜로 모두가 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낙관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되느냐? 기대감이 생겨요. 기대감이. 아, 예, 극도의 네. 큰 기대감. 그쵸? 그래서 네.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예, 그 생일이 다가와요. 아, 어떤 아, 아이한테 생일이 다가옵니다. 네. 생일을 받을 선물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쵸? 네. 선물을 준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부모님이. 네.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쵸? 아, 예, 이런 네. 거 하면서 막, 설레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떤 아이가 혹시 그런가요? 요번 생일이 와도 선물은 없을 거야. 아, 그런 아이 있나요? 없죠. 그쵸? 아니요. 그런 네. 것처럼 이 시대의 이제 사람들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큰 기대감, 그쵸? 신뢰와 함께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그쵸? 그 시대가 바로 문 밖에 와 있을 거다. 곧 그 아, 모습을 드러낼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들떠 있었던, 그래서 막 거의 뭐 축제와 같은, 축제 전야제와 같은 그런 상태였었던 게 이제 19세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거세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나타난 여러 가지 인본주의 사상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인류와 사회가 자기 힘과 지혜로 계속 진보해서 완전해지는 일을 꿈꾸게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봤잖아요. 네. 산업혁명기 이후에 나타났었던 도시 근로자들의 극도로 어려운 생활상 봤었죠. 그쵸? 예, 이런 네. 것들 나타났지만 인본주의자들은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예,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 왜냐면요. 예,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잠깐 나타나는 부스럼과 같은 것일 뿐이고, 진보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냥 잠깐 그냥 좀 뭐 그런 거지. 아, 곧 해결되겠지. 이러면서 낙관하는 거예요. 그쵸?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한 이제 사회 기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00년대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강해지고 대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1851년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입니다. 만국 박람회 뭐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인류 문화 진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이르렀고, 장차 어떨 세상이 펼쳐질지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이런 걸 누가 기획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처음 했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 한 600만 명 가까이가 몰려왔다는데, 이게 뭐, 당대 인구로서는, 네.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당대 영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로 기억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은 다 웬만하면 갔다 왔다는 뜻이겠죠. 그쵸? 3분의 1이면. 아, 예, 네, 그렇잖아요. 우리 나가다가 몇 명 만나요?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 명 만나잖아요. 그쵸? 네, 10명만 만나도 그 중에 3명은 여기 갔다 온 거예요. 그쵸? 예,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가져올 완전한 미래 사회에 대한 큰 기대감과 신뢰를 나타내 보이게 됐고요. 자, 그러한 상황의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제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새로운 에덴 동산을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실제로. 아,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설레하고, 그쵸? 예, 이랬던 시대가 1800년대 후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완전 아, 네, 구름 위를 걸은 거죠. 그쵸? 사람들이 구름 위를 걸었는데 1차 세계대전 뻥 터지면서 갑자기 히틀러 이런 사람 나오니까 어때요? 아, 완전 패닉에 빠지는 거죠. 그쵸? 우리가 네, 뭔가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는 게 이제 근대 이후에 인본주의적 낙관론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근대 민족 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근대 사회를 얘기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근대적인 민족 국가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중세 말엽으로 가면은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하죠. 그쵸? 네. 네, 그 전에는 뭐예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부족이라는 개념은 있죠. 그쵸? 예, 네, 부족이라고 네, 하는 개념은 있고, 그리고 나는 누구 영주를 섬기는 사람, 이런 개념은 있었지만, 나는 프랑스 사람, 나는 영국 사람, 이런 개념은 없었죠. 그쵸? 예, 그런데 백년 전쟁 이후로, 이제 뭐요? 근대 세계로 접어들면서, 이제 그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서서히 그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전 유럽에 이때쯤 되면은 다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단위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안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많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돼 있어요. 그쵸? 네, 영국하고 프랑스는 돼 있지만 유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쪽 가면 어떨까요? 같은 독일 민족인데도 어때요? 수많은 영방으로 다 쪼개져 있죠. 아, 네, 이탈리아 가보면 어때요? 이탈리아도 하나의 라틴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은 있지만 거기도 어때요? 거기도 수많은 도시 국가들 있고 교황령 있고 그쵸? 또 남부는 저기 뭐냐 또 남부 또 따로 놀고 있고 그랬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이러한 상황을 이제 뭐예요?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그 유럽 국가가 재편이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단순히 민족 국가 형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족 국가긴 한데 왕정이에요. 아, 예,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민족 국가인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민족 국가가 나타나는 세계사의 과정이 요 시대에 진행이 됐었다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19세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적 시스템과 체계가 거의 자리를 잡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로 퍼져 나가는 거죠. 그쵸? 뭐예요? 네,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정립이 되는 거예요. 요때 18세기에 이제 그 유럽 안에서 그 이제 치열하게 논의됐던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계로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체계를 따르는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네, 예, 서구 사회는 거의 근대 사회가 정리가 돼요.
거의 네. 보편화가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까지 이르러서 아, 그쵸? 대한민국 하면 뭐예요? 근대 민족국가 똑같잖아요. 그쵸? 네. 뭐예요? 한민족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잖아요. 그쵸? 네. 이러한 세계사적인 흐름이 이러한 그 방향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거죠.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근대 민족 국가가 형성되고 확립되는 일이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데 이 시대에 일어났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쵸? 네. 이거를 알려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빈 체제라고 하는 게 확립이 됩니다. 네. 빈 체제라고 하는 게 뭐냐? 나폴레옹이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워털루 전투에 의해서 이제 패배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축출이 됩니다. 축출된 이후에 유럽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나폴레옹이라는 문제아가 나와가지고 아, 나폴레옹 이전에도 사실 프랑스 혁명 때 뭐 이렇게 루이 16세 처형하고 이랬을 때 전 유럽이 경악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 네. 말하면 나폴레옹이라기보다는 이 프랑스라고 하는 문제아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 괴롭혔었고 그 뒤에 나폴레옹이라는 괴물이 나와서 사실상 유럽 전체를 다 장악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유럽 나머지 국가들이 안 되겠다. 다시는 이런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아, 우리를 네. 위협하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의견 일치를 모읍니다. 어떤 네. 나라들이요?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이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출범시키는 게 비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빈 체제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이룩해 놓은 것들을 계승하는 쪽이겠어요? 아니면 롤백 시키는 쪽이겠어요? 어, 프랑스 혁명 제, 때문에 나타난 많은 사상들이 있고 제도적 변화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없는 걸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거기에 편승해서 가는 체제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체제일까요?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죠. 원래대로 되돌리는 체제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체제가 비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나폴레옹 이후 시대의 유럽은 비인 체제가 다스리는 유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뭐예요? 나폴레옹 이전 시대, 프랑스 혁명 이전 시대로 유럽을 되돌려 보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되돌려질까요? 안 될까요? 아, 안, 안 되돌려지겠죠. 어렵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근대적 질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조선시대로 돌아가 봅시다라고 하면서 조선시대 왕정을 복구하는 그런 걸 누가 추구해가지고 구축을 한다고 해봐요. 네. 유지가 될까요? 안 되겠,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네. 빈체제가 어쨌든 성립은 돼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패배하고 궁극적으로 축출이 됐기 때문에 빈체제가 수립은 되는데 이 빈체제는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네. 왜요? 이미 프랑스 혁명을 타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권 사상이나 자유 사상이죠. 그쵸? 네. 그런 사상들이 이미 전 유럽에 다 퍼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이 좋았어. 우리 옛날처럼 살자라고 해서 협정 맺고 뭐 어떻게 하면 누가 돕고 이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그렇죠? 네. 사람들은 어디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빈체제에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아,
어떤 네, 사람들이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빈 체제에다가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예요? 옛날 시계바늘을 옛날로 되돌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그게 아니라 네, 뭐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타났었던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그쵸? 그래서 네, 뭐예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근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끊임없이 빈체제에 대항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빈체제가 무너지고 그 근대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근대 민족 국가죠. 그쵸? 근대 민족 국가라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리고 근대 민족 국가의 시대가 오고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 유명한 시대죠.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게 막이 오르는 겁니다. 아, 예. 네, 하여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 큰 그림을 이해를 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빈 체제에 끊임없이 대항을 했던 프랑스 혁명의 후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후예 중에 제 1번이 어떤 사람들이냐?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네, 예. 민주주의자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네,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19세기의 민주주의자가 뭘 의미하는 것이고, 왜 빈 체제에다가 그렇게 대항을 했고, 근대 이후에 우리가 민주주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네, 요때 네, 처음 등장한 거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근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요때 처음 등장한 건데 요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기본적으로 그 프랑스 혁명은 뭐를 그 중심으로 삼았냐면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의 뜻에다가 기본적으로 맞췄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민의 뜻이 무엇이냐? 그쵸? 네, 그리고 그 합의된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국가가 움직여야 된다가 프랑스 혁명의 중심 사상이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뭐예요? 위에서 권세 있다고 하는 왕이나 귀족들이 억눌러서, 그쵸? 네, 예, 이렇게 그 하는 세상은 뭐예요?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그쵸? 사람은 네, 천부적인 인권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합의된, 그쵸? 이것이 시민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라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게 프랑스 혁명인데, 문제는 네. 뭐냐면, 합의된 시민의 뜻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방식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시민이라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지금 프랑스 시민이라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뭘로 확인할 거냐는 거죠. 네. 그런데 프랑스 혁명 때에는 뭘로 확인했냐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곧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우리가 말했던 로베스피에르, 그쵸? 당통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한마디만 하면 뭐예요? 군중들이 우르르 우르르 행동을 해 나설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네, 그게 바로 곧 뭐예요? 합의된 시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목소리 크고, 그쵸? 폭동 누가 더 격렬하게 일으킬 수 있고, 이런 것이 뭐예요? 시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이런 시대가 프랑스 혁명의 시대가 됐던 거죠. 네. 근데 이 시대를 겪어보니까 어때요? 어, 끔찍했죠, 그쵸? 프랑스 네, 혁명의 시대에, 그래서 공포 정치의 시대에, 그래서 목소리 네, 큰 사람이 곧 뭐예요? 일반 의지를 대변하게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선동가들이, 그쵸? 나가서 싸워라, 그쵸?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우르르 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막 죽이다가 보면은, 아이고, 이게 아닌가비요? 막 이렇게
이런 거 네, 실제로 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 어쨌든 나폴레옹 이후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저기 시민, 대중, 인민의 뜻을 합의된 뜻을 확인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제 이렇게 그쵸 막 누구 동원해가지고 그쵸 막 때려 부수고 그쵸 누가 더 네. 많이 동원해서 누가 더 잘 때려 부수나 이런 거로 확인하지 말고 뭘로 확인하자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리로 확인하자 이겁니다. 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네, 현대 민주주의의 주요한 원리라고 얘기하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리가 채택된 노선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합의된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프랑스 혁명 때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누가 더 많이 동원하나 라는 식으로 확인했더니 뭐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공포 정치가 튀어나오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실제 투표를 통해서 누가 다수결로죠. 진짜 그걸 확인하자는 거죠. 그쵸? 네, 진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더 많이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것을 곧 뭘로 채택하자는 거예요? 합의된 우리 국민들의 뜻과 생각으로 채택을 해서 그에 맞게 국가를 운영해 갑시다. 네, 이러한 노선을 제안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근대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네,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 원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근대 아, 민주주의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시민의 뜻을 대변합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들이 어떻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데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광장으로 나와라. 나를 따르는 아, 시민들이요. 해서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투표해 봅시다. 해서, 그쵸? 어떤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51%딱 나왔네.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그 뜻하는, 그쵸? 그 전체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주면서 그게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의 뜻입니다. 그래서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실 때 몽둥이 하나씩 들고 나오시고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반대하는 쪽에서도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걸 보여줍시다. 자, 손에 낫 하나씩 들고 나오시고요. 법원에서 아, 판결이 내려졌어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의 의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하면서, 뭐예요? 우리, 몽둥이 하나씩 손에 들고 법원 앞으로 돌격! 이렇게, 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혁명의 적입니다. 그쵸? 이렇게 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쵸? 일단, 안 한다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다수결, 투표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자, 근대 민주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프랑스 혁명에서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네. 네, 없어요. 바뀐 건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합의된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방식만 바꾼다는 거예요. 아,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 네. 방식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요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한 근대 민주주의자들의 사상이 됐던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참정권의 확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최대한 선거권을 줘야 된다. 그쵸? 그래서 그 중에서 뭐예요? 다수가 된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민주주의자들은 뭐예요? 투표권, 참정권을 최대한 많이 확대하고, 그쵸? 그래서 그거에 참여하게 해서, 그쵸? 뭐예요? 네. 거기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서 시민들의 의지와 생각을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게 하면은 프랑스 혁명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거를 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저 빈체제를 수호하는 기득권층이 막고 있다는 거죠. 아, 네. 귀족과 왕의 편, 빈체제 사람들이 그것을 막고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그쵸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실현할 수 있는 근대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가 되는 거니까 민주주의자들은 뭐예요? 이러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빈 체제라고 하는 것을 빨리 뒤집어 엎고 타도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리고 빈 체제는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쵸? 야, 무슨 민주주의야. 다수결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게 뭔 소리야. 그쵸? 네. 야, 네. 프랑스 혁명 때문에 우리가 이 난리를 겪었잖아. 그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역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귀한 사람들. 그쵸?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인 사람들, 왕인 사람들이 갖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거기에 맞춰서 순응하면서 살아야지. 지네가 무슨 의견을 표명을 해가지고 다수결로 전체 시민의 뜻을 확인하면 그거에 따라서 나라가 이게 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둘이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저기 참정권의 확대, 투표권의 확대, 뭐 저런 무지랭이들한테 뭐 1인 1표씩 주고 다 확인해가지고 예, 네. 그거에 따라서 나라를 움직여야 된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이다. 그래서 이건 반역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죠. 그쵸? 그 근대 민주주의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민주주의와 비인 체제가 충돌을 하게 됐던 거죠. 그쵸? 네. 근데 근대 민주주의예요. 근대 민주주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중의 의견 일치, 즉 다수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은 전체 시민의 뜻과 생각이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무엇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수결로 결정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잘못된 결정, 악한 결정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더 아, 쉽게 얘기를 해줄까요? 우리 나치 독일 많이 얘기했었죠, 그쵸? 네. 나치 독일을 독일 국민들이 지지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아, 네. 열렬하게 지지하는 것을 뭘로 확인했는지 알아요?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확인했어요. 아, 투표도. 네,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확인했어요. 네. 나치 독일의 그런 어떤 국가 운영 원리가 우리 전 독일 사람들의 뜻이고 생각이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적법 네. 절차를 다 통과해서. 네. 그래서 적법 절차대로 유대인들 다 가스실 보낸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런 네. 자본주의 투표로 다 유대인들 깠어. 자본주의가 아니라 투표. 그러니까 투표를 아, 통해서 뭐 대의 의원을 선출을 해서 그 의원의 그 다수결일 수도 있고 직접 국민 투표일 수도 있고 하여간 뭐가 됐든지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와, 아시겠죠? 그쵸?
네. 이게 지금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원의 3분의 2인가? 동의 얻어야 되죠. 그쵸? 네. 예.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 3분의 2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직접 국민 투표에다가 그 안건을 올립니다. 상정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투표권 가진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찬반 투표해요. 예. 네, 그래서 뭐예요? 다수 결이 되면은 개헌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다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몇 퍼센트 이상이 나서 다수 결에 의해서 되면은 이것이 전 국민의 뜻으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는 것이고 기준선 이하로 나오게 되면 뭐예요? 부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 네. 다 이때 그 나온 시스템이 근대 그 국가 시스템의 이제 표준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중의 의견 일치가 곧 옳으냐라는 거죠. 네. 사소한 아, 문제는 대부분 옳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어려운 문제, 첨예한 문제, 100년 뒤를 내다봐야 되는 문제에서는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왕정과 왕과 귀족들이 민주주의의 도입을 반대했었던 주요 이유들의 하나가 저 무지렁이들이 프랑스 혁명 보니까 선동받아가지고 우르르 우르르 하면서 막 다 뿌개고 그쵸 난리 치던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중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면은 이거 따를 거냐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순수한 민주주의예요. 순수한 근대 민주주의에는 그거를 안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다. 거예요. 예. 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 사회를 근대 사회를 건설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했었던 그 사람들의 고 사상, 순수한 사상 안에는 다수결을 통해서 전체 국민의 생각과 의지가 확인이 됐는데도 그것을 안 따라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네. 말했던 것처럼 독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나치 정부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안 따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제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예. 그게 이제 근대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근대 민주주의, 우리 뭐냐, 대한민국만 해도 우리나라는 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 뭘 붙여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네.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뭐 대의 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헌법과 같은 문제는 직접 투표로도 확인을 해요. 어찌됐건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각과 의사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채택됐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절대적으로 옳은 체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야 할 무엇으로 보지 않는 체계라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네. 해서 확인이 됐는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는데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억압하고 훼손하는 방향으로 아까 나치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네. 확인이 됐는데 그 확인이 뭐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쨌든 시민이잖아요. 시민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인적 시민을 파멸에 몰아놓는 식으로 다수결의 원리가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됐다. 이거 허용한다는 거예요? 안 허용한다는 거예요? 안 허용한다는 거. 설령 다수결의 원리로 그것이 확인이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 장치를 두는 게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아, 예, 아, 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타난 원래 순수한 근대 민주주의 체계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뒤에서 아, 네. 말할 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섞인 거예요. 짬뽕 돼서 나타난 거. 아, 아, 설명할 예. 거예요. 뒤에 자유주의도 설명할 건데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좀 채워주는 과정 가운데서 탄생한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되는 것인데 원래 그쵸? 빈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근대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외쳤던 근대 민주주의자들의 체계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계는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중의 의견 일치를 통해서 전체 뜻을 확인하면은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고 판단할 만한 요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네. 곧 그것이 모여 절대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위치를 차지하는 체제가 바로 근대 순수 민주주의 체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뭐예요? 프랑스 혁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고 단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을 그렇죠?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느냐가 아니라 다수결의 방식으로 확인하자만 바꾼 체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 맹점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짬뽕 된 게 이제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근데 하여간 이 사람들이 그 말하는 방식대로만 근대 국가가 세워지면은 하여간 무슨 수를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하여간 대중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곧 불가침의 영역이 되는 그런 체계가 민주주의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중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 판결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이 옳다라고 하면은 유대인 죽이고 살리고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죽여도 곧 선한 겁니다. 문제는 대중이 선동과 설득의 영향을 받아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빈체제를 그 옹호하는 귀족들이 끝까지 내세웠던 부분이기도 해요. 네. 성경이 진리 판별의 최종 역할을 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근대 민주주의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좀 옹호하기 어려운 체제. 아, 네. 약간 결함이 많은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절충이 되면서 그럭저럭 우리가 그냥 존중할 만한 뭐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막 그렇게 모난 부분이 있는 그 정도는 아닌 체계로 이제 변모되게 되죠. 이 짬뽕 되면서 그쵸? 예. 자 어찌됐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근대에 나타난 민주주의 제도가 뭐냐 이거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수결에 의한 방식으로 전체의 의견을 확인하고 확정한다. 그쵸? 그게 원래 민주주의의 의미예요. 그쵸? 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로 유럽 세계는 이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의 민족 국가를 세우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쵸?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아까 말했던 나치 같은 민족 국가가 세워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네. 대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견제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확인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확인한 것은 곧 절대적으로 선한 것으로 이해하고 시행해야 되는 그 체제가 수립이 돼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폭주를 해버렸을 때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대재앙을 겪고 그런 체제가 붕괴하고 난 이후에 이거 안 되겠구나.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완이 되게 되는 그런 역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민족 국가가 성경을 대체하는 완전한 기준이자 하나님 역할을 하는 일이 역사 한복판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게 아까 말했던 그쵸? 나치 네. 독일의 인종 청소
이런 것들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도 자기들은 다 민주주의 국가라 그래요. 아, 예, 자기들은 다 인민들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 확인했대요, 투표로. 네. 자, 어찌됐건, 그러한, 일들이, 재앙을 불러왔던 것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체계는 이런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수한 그 민주주의 체계만으로는 우리는 조금 결함이 심각하다라고 말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네. 조금 보완되고 보완되고 보완된 후대의 그쵸? 네. 민주주의는 그래도 뭐 그럭저럭 그쵸? 좀 뭐 불만은 좀 있지만 그럭저럭 뭐 우리가 이게 뭐 전체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하나님 예배하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은 뭐 그래 그렇게 해도 뭐 뭐라고 하진 않을게. 뭐 그냥 이 네. 정도 그쵸?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순수한 민주주의 체계는 이러한 그쵸? 그 결점이 너무 치명적이다.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민족 국가가 성경을 대체하는 완전한 기준이자 하나님 역할하는 일이 역사 한복판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치 독일이에요. 다시 말해 기독교는 이때 세상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선을 행할 자유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식의 자유, 그쵸? 이런 식의 자유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죄와 반역을 정당화해주는, 그쵸? 그런 일이다라고 경고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근데 이 당시 기독교는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네. 자유에 따르는 책임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켰어야 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요거의 영향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인적 차원에서 정서적 위안을 받는 것이지, 현실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따르는 의견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는 그거 맞기도 지금 급한 거예요. 아,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식의 경고까지 하는 건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속 국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이 막 나가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낙관론에 브레이크가 안 걸렸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본래적 모순점이죠. 모순점이 인간의 죄성하고 맞물리면서 극대화되면서 터져 나왔던 거죠. 그렇죠? 나치 네. 독일 공산주의에서의 그런 어떤 피해 숙청, 대숙청들 이런 것들이 근데 다 합리화되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 네. 네.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고장난 기차처럼 낭떠러지를 향해 빠르게 내달리는 역사가 그래서 펼쳐졌던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본래적 결함을 안고 있는 체제다. 왜냐? 그것은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 아니라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확인된 대중의 의지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대중의 의지가 악으로 치닫게 되면 어때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쵸? 나라 망한다. 그쵸? 네. 라는 건데 그거를 뭐예요? 성경적으로 누군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그거 할 여력이 없죠. 그쵸?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국가 사회가 폭주기관차처럼 나가가지고 그쵸? 스탈린 네. 등장하고 뭐 나치 등장하고 마오쩌둥 등장하고 그쵸? 그러면서 막 피바람이 불면서 그쵸? 막 몇 천만이 죽어나가는 이런 대비극이 찾아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뭐예요? 세상을 잊어버린 이 세상,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상이죠. 그쵸? 하나님을 네. 잊어버린 이 세상, 교회에 등 돌린 이 세상이 귀를 막은 거죠. 그 대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는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쨌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체계가 있는 그대로 그 채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대 국가의 폼으로 그렇죠? 운영 원리 제도로 폼으로 채택이 됐었던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수정 보완되기 된 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가 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